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이 끝이 났죠. 2차 시험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PSAT 제도가 도입되었죠. 저도 PSAT 굉장히 초창기 세대예요. 초창기 세대. 제가 시험 처음 볼 때 PSAT가 전면 도입될 때 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시험 어떤 방식은 다르지만 저도 1차나 2차 시험 치고 나면 발표 날 때까지 또 시험 치고 난 직후에 그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뭔가 허망한 느낌이 들어요. 허망한 느낌. 내가 1년 넘게 공부했는데 이걸 내가 이거 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강의 찍고 나서 제가 이 학원에서 저녁에 업로드 할 텐데 한 저녁쯤 되면 카페에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을 시작하고 있죠. 자, 아마 제 영상 보실 때쯤이면 카페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 총평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마자 오늘 다시 다른 일정도 있었는데 얼른 PT만 만들어서 정답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죠.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 제도는 했어요. 딱 보니까 이 문제 굉장히 간단히 나왔죠. 결정 구조의 직권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알고 있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PPBS. 계획예산제도. 뭐 기획예산제도라고 해요. 근데 영어는 똑같은데 한글로 달리 쓰죠, 우리는. 자, 그래서 한 번에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었죠. 준예산은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이제 심의의결에서 확정이 안 되면 이제 대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모의고사 때도 이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물어보는 문제를 냈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죠. 나머지 가예산, 잠정예산은 다 필요하고요. 자, 요거 알고 계셨으면 이 문제 정답 바로 쉽게 나오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가예산,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잠정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자, 3번이 아마 소거를 하셨으면 이제 푸는 문제였는데 정답을 소거해서 골라내면 뭔가 좀 찝찝하시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예산 범위까지 들어있나? 그죠? 예전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이제 하긴 해야 되죠. 대신에 주민들한테 나온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죠. 반영하는 거 여부는 재량이죠. 그건 아마 다 기억하실 테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했다.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도 다 언급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1번이라서 고르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하셔서 행정학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재정법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그래 해도 곤란할 수 있죠. 올해 국가재정법에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온 게 있어요. 뒤에 나올 테지만,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안 나오고요. 시행령에 보면 조례를 하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는 행안부 장관이 참여 범위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조례에 보면 이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 4번은 거래비용 이론이죠. 거래비용 이론.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인데 이게 간단하죠. 조직 내부적으로 생산할 건지 아니면 아웃소싱 할 것인지, 이 두 개에 대해서 여기서 결론은 뭐였죠?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씩 달리 쓸 수 있는데 이제 아웃소싱 할 경우에는 거래 비용 같은 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내부도 생산하면 내부적인 계층제 조정 비용이 발생하죠. 자, 이거는 아마 다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쉽게 발견하셨을 테고, 보니까 선지 1번 보니까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는 데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이다. 시장이란 말은 아웃소싱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는 데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겠죠. 거꾸로 됐죠, 거꾸로. 이렇게 많이 냈어요, 올해 문제 보면. 딱 단어 위치만 바꿔서 딱 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되죠.
자, 5번 문제. 5번 행정계약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과거에 출제는 되었었어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 보상이나 임용적 불이익 방지에는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다가 아니라 공리적 기술적인 거죠. 규범적 사회적인 것도 어떤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죠. 마땅히 말 그대로 규범이죠. 자, 그런 게 아니죠. 경제적 보상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죠. 두 번째,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그리고 의사전달과 참여 원활화, 사명감 고치는 공리적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규범적 사회적인 거고요. 위치 바꿔놨죠. 그리고 개혁 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다. 이게 맞는 선지죠. 그리고 개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공리적 기술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계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됐죠. 이 문제도. 6번 볼게요. 6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아마 지방자치론에서 전반적인 내용만 알고 계셨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셨을 거예요. 더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기억 보니까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자치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 또 예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면 민간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배분해야 된다. 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서 우선하는 거죠.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당연한 얘기죠. 아마 이 내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집행 허가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만 읽어봤었어도 정답을 골라내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7번은 사회적 자본이죠. 굉장히 출제 많이 되죠, 얘도. 표현이 조금씩 달리 나와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사회적 자본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 보셨으면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았어요. 첫 번째 선지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행이 있다. 제재력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죠. 아주 사회적 자본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신뢰잖아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호혜주의도 당연히 나오죠. 내가 한번 베풀면 언젠가 나도 이런 남들의 베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에 이제 호혜주의였죠.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결국은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죠. 신뢰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신뢰 때문에 이런 순기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7번도 쉽게 풀었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평온하게 풀었죠. 평온하게. 이제 문제 안 어렵구나 하면서 풀었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일반적인 조직구의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죠. 계산하고 산무 구분한 문제죠. 계산은 말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국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개선 같은 경우는 각 부처 장관들이 될 테고요. 그리고 참모는 청와대 비서실 라인들 그렇죠. 그래서 참모들은 주로 어드바이저죠. 자기들 직접 하진 않아. 입만 되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자료 분석, 기획 등의 전문 지식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청와대 각종 수석들이 보면 대학 교수인 분들이 많죠. 이렇게 자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죠. 계속 라인 따라서. 자, 그리고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로 기능이 같은 거, 같은 무슨 부문이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딱 디귿이 명확히 틀려요. 사실 어차피 선지 딱 보는 순간 하나만 틀리구나. 디귿 쉽게 보여. 왠지 아세요? 통솔 범위가 넓으면 고도의 수직적 분화 아니죠. 수평적 분화가 일반적이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솔 범위가 넓단 말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직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옆으로 넓은 거잖아요. 그죠? 수직적 분화는 아니죠. 보통 수평적 분화가 돼요. 반대로 되겠죠. 그리고 고층 구조가 접을수록 평면 구조를 했는데 이치가 반대됐죠. 그래서 접을수록 평면 구조가 아니라 여기 있죠. 수직 구조죠. 통솔범위 좁으면 아래 위로 넓어지는 거죠. 아래 위로.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디귿이 바로 쉽게 틀려서 정답은 2번이 쉽게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사실 문제가 자주 출제됐던 내용은 아니에요. 행정 문화 관련해서. 그런데 읽어보면 풀린 문제, 읽어보면 풀린 문제죠. 틀린 것은인데,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겠죠.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서 틀린 편 안 느껴지는데 하고 보시면 다음 문장에 보시면 다시 쉽게 나와요.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자, 이게 이제 표현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시했죠. 제가 표현을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느슨하단 말은 오히려 개인주의랑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는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관계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상식선에서. 다만 푸실 때도 내 상식에 맞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디서 똑같은 문제를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제가 최근에 동일한 문제로 제가 모의고사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지역적인 문제죠. 피들러의 상황적 학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구무원 국어 문제에서, 올해 문제에서 이런 나왔죠. 피들러 관련해서. 상황론 나오고 행태론 나왔었죠. 자질론하고. 보니까 피들러의 상황적 합차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를 했는데,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이게 틀렸죠. 단 하나 틀렸어요. 직위 권력인데 세 가지였잖아요. 상황 요소 세 가지인데 직위 권력이죠. 자, 이거 생애주기 이런 거죠. 그 밑에 거 다른 동네에 있는 키워드 가져버렸죠. 그래서 선지 1번이 바로 틀렸고, 다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 뭐냐면, 아예 전체적 문제 틀려버리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 하나 딱 바꿔버리면 촉박하게 보는 와중에는 빨리 지나가 버리면 답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연습이 좀 필요하죠. 자, 11번 문제. 역관주의의 정당한 근거를 옳지 않은 것. 역관주의죠. 이거 딱 문제 보시면, 이거 역관주의에 틀리시면 뒤에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죠. 왜 그렇죠? 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선출한 대표자가 공직자를 임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잘 안 따라준다, 그러면 대리인한테 너네가 임명한 공무원 바꿔 할 수 있죠. 즉 민주에 기여할 수 있고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이 강화되죠. 자기가 임명권이 있으니까. 정당 정치 발전에 당연히 공헌하고요. 대신에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까지 싹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7번 문제는 되게 쉬웠죠. 자, 12번 문제예요.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신 분들 직업공무원제 하시려고 들어가려고 지금 시험 쳐셨잖아요. 그죠? 자,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서 행정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제도죠. 퇴직할 때까지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다. 야, 이 표현 자체가 인사행정 그 전공서적에 있는 표현 그냥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그대로. 과거에도 이렇게 딱 나왔어요, 표현이. 맞고요.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않죠. 왜냐? 간단하죠. 신분 보장이 되니까. 자, 특권 집단할 우려가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 4번 보니까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대해 헌신하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 딱 해서 치사하지 문제네요. 이거 얼뜻보면 다 맞는 내용이야. 맞는데 유리한 제도죠. 맞죠? 왜냐? 내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직 헌신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이제 계속 여기서 일할 거니까. 자, 이거 아마 이 표현도 다른 기출문제 나왔어요. 아직까지 쉽죠? 아직까지 쉬워. 자, 13번 살라몬의 정책 유형주 직접 추론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자마자 푸셔야 되죠. 과거에 기출문제 중에 이제 공적 보험이 이게 틀렸니 많이 논란점이 있었죠. 논문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내놨죠. 직접 수단. 물론 이게 높음, 중간, 낮음으로 되지만 높음에 해당하는 것이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공격 보시자마자 바로 푸셨을 거예요. 이거는 워낙에 또 출제도 많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죠. 일단 정책 목표 확인하고요, 대상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모형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제시하는 거죠. 이건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똑같이 과거 여러분들 보시는 웬만한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15번.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개방형, 폐쇄형. 여러분들 입증하신 거는 폐쇄형. 물론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5급 공채 세 가지 기본도 있지만 대다수는 9급 공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에 해당하죠. 자, 이제 사례를 볼게요.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공직 사회를 침체에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옳은 것은 고른 문제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 이게 그냥 기술하는 문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2, 3, 4가 다 확실히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겠죠? 찾아볼게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게 틀렸지 벌써. 개방형이죠. 개방형의 성질이죠. 그리고 일반 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 인력 구조를 선호한다. 이것도 반대로 됐죠. 폐쇄형 인사제도는 일반 행정가잖아요. 일반 행정가. 여러분들 입직하시면 일반 행정가 되시는 거예요. 일 저일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틀렸구나. 문장 전체가 다 틀렸죠. 쉽게 이제 소거되고요.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 형성한다. 이것도 보시자마자 아니구나. 쉽게 나오고요.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 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 기회가 쭉 다 맞는 기술하다가 적다 해버려. 기회가 많죠. 왜냐하면 개방형 인사제도는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경력 있는 사람 채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 드는 게 임기제 변호사들, 경력직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개방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을 따로 할 필요 없죠. 크게. 대신에 폐쇄형 인사제도면서 일반 행정가들은 자기 보직 바뀔 때마다 교육을 좀 해줘야 돼. 또 승진할 때마다. 자, 여러분도 교육 1년에 입직하시면 1년에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거 다 입직하시면 다 아실 내용들이고. 16번 문제가 다양성 관리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다양성 관리 이런 표현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그래서 틀린 선지를 문제 정답 선지 보면 균형 인사 정책 이런 거죠.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지역 인재 우리나라 다 하고 있죠. 균형 인사 정책이나 일가상 균형 정책은 다양성 관리 방안으로 볼 수 없다 했어요. 볼 수 있죠. 다양성 말 그대로 특정 성이 계속 공직을 다 차지하거나 혹은 특정 학교에서 대학도 많이 그렇죠. 요즘 지역 인재 다 그런 개념이죠. 특정 수도권 학교에서 공무원 공직을 다 차지한다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들 채용을 하잖아요. 즉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없다 그냥 단어 하나 딱 바꿔놨죠. 볼 수 있다 했으면 분명히 고민했을 텐데 빨리 없다 해서 선지 3번이 쉽게 나오고요. 17번 쓰레기통 모형인데 이 문제도 사실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야. 왜 쉽지 않았냐면 여지껏 나왔던 문제들이 4가지 요소여야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4가지를 찾고 싶은데 그게 없죠.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쓰레기통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요. 보면 또 이게 그 가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어만 딱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 보면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 상태에서 약한이죠. 아주 약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불명확한 기술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의 투입된 에너지가 유동적이다가 아니라 수시적 참여래요. 가정이. 자, 그리고 문제성 있는 선언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참여한 개인이 자기 선호가 뭔지 잘 모르는 게 문제성 있는 선호예요. 3가지 가정에 대해서 설명과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1, 2, 3을 제거하니까 남는 게 3번이죠. 다만 과거에 요건 나왔었어요. 밀어두기 이런 것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알고 계셨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선이 3번으로 골랐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나오던 4가지 요소가 안 나오고 그 가정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이 18번도 정책 대립하다 보시자마자 쉽겠구나 하다 보는데 얼뜻 잘 안 나와요.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델파이 기법이랑 정책 델파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게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가들이 나와. 아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냥 통계 자료만 보고 뭐 합의 안 하고 공개적으로 그 대립되더라도 토론 벌이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근데 정책 델파이는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게 주장에 대해서 표면화되게 되면 토론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단어 딱 하나 바꿔놨어요. 여기 바꿨죠. 비공개적으로 했어.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온 적 있는데 이게 뭐 시험 문제 푸는데 바쁜 와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문제 보시면 이 단어 하나 얼뜻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자, 19번 문제요. 자, 이게 또 어려운 문제야. 왜 어려운 문제였냐면 통계적 가설 검증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1종 오류랑 2종 오류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1종 오류에 대해서도 그 정책에 허가가 없는데 있는 것을 판단 내린다. 그리고 거꾸로진 2종 오류는 있는데도 없는 걸 결론 내린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나 좀 헷갈리신 분이라도 선지 1, 2가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그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계신 분이 소거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3번하고 선지 3번하고 4번이 문제였어요.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해서 1종 오류는 알파, 2종 오류는 베타를 표시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확률 1 마이너스 알파는 검증력이고 확률 1 마이너스 베타는 신뢰 수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사 방법론이나 전공서적 좀 찾아봐 디테일해 보셔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시려면 단편적으로 만기하셨던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대부분 그렇진 않죠. 요 1번, 2번 선지까지 제가 하셨다면 잘 하셨어요. 어디가 바뀌었냐면 정답은 4번인데 1 마이너스 알파가 검증력이 아니라 1 마이너스 베타가 검증력이고요. 1 마이너스 알파는 신뢰 수준. 단어랑 그 산식이랑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크게 이해를 하시고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통계 전공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19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대신에 확률이 25%가 아니라 3, 4번 중에서 고르셨어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20번 문제.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 강의 풀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이제 사진으로 먼저 봤거든요. 20번 문제가 답이 바로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얼뜻 보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VI 다 알고 있잖아요. 기대 오르는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계시잖아요. 물론 거꾸로지만.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내가 성과가 나오면 보상을 이어진다. 이렇게 되죠.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근데 선지 이번 왜 틀렸냐면 당연히 과정 이론이고요. 기대감은 개인 노력이 여기죠. 여기 들어요. 여기 나. 개인의 노력이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건데 얼뜻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 노력이 성과 가서 보상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얼뜻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죠. 하나 여기 한번 써보시면 바로 쉽게 나온 문제였고, 자, 잠시 쉬고요. 21번 문제도 일단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나왔거든요. 예산제도에 대해서 연도를 물어봤어요. 연도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좀 고민스럽죠. 이건 잘 물음표. 그다음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 여성성을 지원하는 거 이건 아닌 거 확실히 알죠. 남성과 여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성인지 예산제도였어요. 이건 뭐 과거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고 독일에서 자 이것도 국가 나오면 좀 어렵죠. 연도 앞에 연도도 있고 조금 이제 헷갈렸을 테고 사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 다 포함하지 성인지 기금 결산 써야 되거든. 그 국가재정법 법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 다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둘 중에 고르셔야 돼요. 최소한. 자, 이게 어디에 틀렸냐면 독일이 아니라 호주야, 호주. 이거 하나 바꿔놨어요. 이거 하나. 그래서 아주 과거 문제 기출 문제 보셨다면 이 내용을 좀 아시고 계셨을 거고 이제 최근 문제 보셨다면 선지 1, 3 중에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찍으시면 안 되죠. 그냥 찍으시면 확률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선지 좀 속을 좀 하시고 푸셨어야 되고요. 자, 22번 또 티브만 나오다가 오츠 나와버렸죠. 뭐 이게 자주 접한 학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론을 보고 추론하셨으면 맞추셨을 거예요. 분권화 정리를 했거든요. 분권화 정리고 내용물을 읽어보니까 티브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가셨으면 맞추셨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 정도 감 잡으셨으면 안 틀렸어요. 근데 정확히 아시고 푸신 분은 물론 계셨을 테고 그 정도 감으로 이렇게 푸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적게 든다. 이건 중앙집권적 차원이죠. 안 맞죠. 이미 분권화 정리인데 타이틀이. 공공재역 지역간 외부여간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티브랑 똑같죠.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죠. 자, 티브 가설하고 이 내용을 내용이 상충된 내용들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추론하셨어도 쉽게 푸시는 문제였어요. 다만 풀고 났을 때 내가 이거 맞는 문제인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푸셨으면 풀고 나서 이게 내가 맞는가 조금 찝찝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셨을 것 같긴 해요. 자,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죠. 이 문제 쉬운 줄 알고 갔다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법률을 물어봤거든요. 이용은 입법 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으로 국회 의결을 얻는 데까지 알고 있거든. 다들 알고 있거든. 근데 기재부 장관 승인에 위임 없어도 되나?는 물음표죠. 그게 잘 안 나왔어요. 물론 국가재정부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잘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냥 입법 과목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셨죠. 두 번째, 기관 간 이용이 가능하다. 장관항은 가능한 거 알고 있어. 근데 기관간은 가능한가? 아마 요렇게 과거 기출 문제 풀어보셨으면 사실 저 같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제끼고 그다음 세출예산은 한간 전용, 장관 한간 전용이에요. 국회 의결이 없다. 아니죠. 여기 입법 과목이잖아요. 한간 전용이 이용이죠. 장관 한까지니까 세 항목이 전용이고 요거는 출제됐으니까 내용 아실 테고 3번은 아니구나. 그다음 4번, 선지 4번. 이용과 전용은 예산의 한정성 원칙 외에 예로 볼 수 있죠. 이용이랑 전용이란 것은 목적을 달리 쓰는 거예요. 그 한정성의 원칙에는 목적 달리 쓰는 게 포함이 되죠. 목적을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게 목적과 기간과 예산의 규모 세 가지였잖아요. 걸리죠. 그래서 3, 4는 소거되고요. 1, 2번 중에 고르셨어야 돼요. 최소한 1, 2번 중에 고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간 간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부 보면 입법 과목으로 국회 의결 받더라도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안 돼. 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재부 장관이 거의 다 개입을 해요. 국가재정부를 전반적으로 보셨으면 정확하게 기가 안 나더라도 뭔가 좀 어색하다 정도는 추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것도 안 되면 1, 2번 중에 고르셔야 되죠 그냥. 자, 24번 이제 앞에 몇 문제가 조금 허들이 있었는데 24번 좀 쉽게 나왔어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인데 시민의 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이거 다 나왔고요.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 권익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는 뭐 선언적인 내용이죠. 물음표. 사법부가 임명한다. 이건 아니죠.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행정부죠. 그럼 국회에서도 임명할 수 있고요.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공고는 할 수 있죠. 공고나 의견 표명 이런 가능하죠. 그래서 확실히 1, 3, 4가 아니구나. 정답은 선지 2번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고르셨으면 바로 고르신 거죠. 자, 마지막 문제죠.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추론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추론은 좀 쉽게 돼요.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포함되나? 문자만 되나? 이런 거 아니죠. 일단은 표시해놓고 밑에 찾아보면 되죠. 정형 데이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형 플러스 비정형 다 되죠. 이거 나왔던 거고요.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빅데이터 활용한 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그때 홍보 많이 했던 게 지금은 보편화졌어요. 서울버스 앱 처음 나올 때 고등학생이 개발했거든요. 그 어떤 거였냐면 공공기관에서 시내버스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앱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그때 고등학생이 활용을 해서 서울버스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제가 입직했을 때 계속 정부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K웨더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날씨 정보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빅데이터 개념이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겠죠? 제가 이렇게 농담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 뭐뭐 하기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틀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아마 선제 1번으로 대부분 잘 고르셨을 거예요. 제가 풀이 강의는 뭐 간단히 끝냈고요. 총평도 드려야 되죠. 총평 드려야 되는데 뭐 강사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문제가 그래서 넉넉하진 않아요, 사실. 그 뭐 제한 시간 내에 이거 저희가 뭐 문제가 다 나오고 검토를 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좀 상세한 것들 나오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80점 이상이면 선방이라 했는데 그냥 합격을 하려면 그래도 한 85점, 90점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4점 단위니까 이제 뭐 88점 한 이 정도 정도 받아야 그래도 합격선에 근처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7급 보신 분들 한 달 있으면 지방직 7급도 보셔야죠. 하루만 쉬시고 다시 힘내셔서 지방직 7급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